지금 당장 읽어야 하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든 이 역사 철학 태제를 왜 읽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얇고 다소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하는 이 짧은 텍스트를 읽어야만 할까요? 근데 베냐민이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써요. 베냐민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방통행로라든지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든지 베냐민의 텍스트들은 이렇게 짧고 파편화되어 있는 논문이나 어떤 저서라기보다는 잠언집이나 아포리즘에 가까운 글들을 많이 씁니다. 어떤 논리적인 철골 구조가 부재해 보이는 듯한 베냐민의 말로 하면 트락타트입니다. 이 트락타트를 왜 굳이 읽어야 하느냐? 이 텍스트는요, 제가 알고 있는 20세기의 어떤 역사 철학 이론보다 더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텍스트입니다. 베냐민이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이미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냐민은 논증보다 비유에 기대고 빚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지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신학적인 어떤 알레고리를 차용하고요. 지금 이 시대와 역사의 구체성과 이 되게 신학적이고 동화적인 화소들이 어떻게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설명하는 연결고리가 끊겨 있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들이 촉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면성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칸트나 후설 같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설명하려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같이 이렇게 끊기고 파편적인 텍스트들은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켜 읽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제 텍스트를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중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베냐민이 여기에서 두 개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어떤 축들이 있습니다. 두 축들이 있는데 이 축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로 결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왔던 모순적인 두 축입니다. 그것은 마르크시즘과 신학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독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제가 인용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부터 읽어볼게요. 헤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반복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그것이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으로 끝난다는 사실 말이다. 방금 제가 읽은 말은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이라는 그 굉장히 논쟁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텍스트에서 한 말이고요. 그 논문에서 또한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폴레옹 신화를 맹신하는 분할지 손흥민의 압도적 지지 획득과 함께 유월학살 진압 공적에도 자유주의 공화파로부터 찬양은커녕 아무런 반대급부조차 획득하지 못한 군부, 왕정 복고를 공공연히 원했던 대자산가 계급, 6월 학살 희생자들인 하층 소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특히 이들에게 적에 적은 친구라는 속담에나 합당할 심정적 반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우연한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는 뭐에 걸리느냐면요. 왜 두 번째 소극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입니다. 약간 혼동스러우시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듯 모를 듯 하시겠죠. 이 텍스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비극은 무엇을 지칭하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옹립된 제1공화정을 쿠데타로 전복시키고 황제가 되었던 그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2공화정을 쿠데타로 전복시켰던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삼촌과 조카의 쿠데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삼촌이었던 나폴레옹은 프랑스 인민의 영웅이었어요. 혁명 정신의 담지자였습니다. 오죽하면 헤겔이 세계 정신이 걸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법철학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나폴레옹이 독재자가 되기 전에, 황제가 되기 전에 혁명군을 이끌고 반혁명의 유럽 세력들을 다 각계격파한 혁명 투사 나폴레옹이었던 시절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인민의 영웅이자 혁명사의 세계 정신이었던 나폴레옹이 스스로 몰락해버린 거예요. 비극적이죠. 이 낙차가 있어요. 위대한 사람이었다가 그 사람이 자신의 경륜과 격언을 어기고 추락해버리는 그 비극적 낙차가 있죠. 그런데 루이 보나파르트, 그러니까 즉 조카 나폴레옹은 삼촌의 이름을 들먹여서 삼촌의 쿠데타를 반복한 것인데요. 루이 보나파르트는 굉장히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나폴레옹에는, 그러니까 삼촌 나폴레옹에는 누가 떠오르세요?
박정희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박정희는 영웅서사가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시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박정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이번에 쿠데타를 보면서 이 지금 쿠데타의 시절이 그래도 뭔가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회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쿠데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자기의 지지 세력을 자극한 방식의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죠? 박정희 시기로 소급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루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루이 보나파르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가 방금 읽어드린 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층 소부르주아 계급, 소시민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가진 것 없는 무산 계급, 특히 이들에게 어떤 반발이 일어났느냐? 적의 적은 친구라는 속담에나 합당할 만한 이런 간악한 반발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쿠데타에 동조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의 적은 친구라는 얘기가 아주 익숙하죠? 현실 정치,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수사예요. 윤석열도 결국 이걸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이 누구예요? 북한이 적이에요. 그럼 북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구라는 거예요. 가드가 불가능한 어떤 적을 상정해 놓고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모두가 우리 친구다 라면서 동질성을 창출해 내려는 거죠. 마르크스는 쿠데타를 설명하면서 왜 위대한 혁명군들이 이렇게 사그라들고 비루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인걸불을 떼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혁명에 놀라거나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의 시퀀스에 지친 나머지 향수에 시달리며 주춤거렸다라고 일갈합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저 유명한 말을 떠올립니다. 이곳이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이소부화에 자기가 이제 창던지기였나 멀리뛰기 선수, 철인 3종 경기 선수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허풍선이에요. 이제 거짓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옛날에 로도스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경기에 참여했었는데 일반적인 인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배의 거리를 거뜬히 뛰어넘어 다닐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누구도 로도스에 가본 적이 없고요. 로도스에서 그 사람이 정말 뛰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그렇군 그렇군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청중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곳이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냥 구절을 똑 떼어서 마르크스가 했듯이 헤겔이 했듯이 현재성에 대한 요청, 지금 현재의 실천에 대한 요청으로 바꿔서 해석하면요.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아직 인민들이 뭔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이론적인 무기가 갖춰지지 않았어. 아,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라면서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라. 바로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보여라. 라는 겁니다. 이런 반말마의 외침이 터져 나올 때까지 혁명의 후퇴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마르크스는 얘기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얘기를 해보죠. 이 글씨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포카타시스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따옴표 앞만 보세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알베르 까미가 한 말입니다. 까미라고 하면은 내면적이고 내밀한 어떤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까미는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였고요.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빼놓고 까미의 실존주의를 해석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까미는 자기의 불안하고 유약한 내면 사이에서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맞서기 위해서 자기의 실존을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역사 철학 태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역사 철학 태제는 과거로 소급할 것을 주문합니다. 과거로 소급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미완성된 요청들에 응답하는 것이 언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지금 시간에 그것을 해야 된다. 여기를 로도스로 만든다. 로도스에서 뛰는 행위의 그 뛰임은 무엇에 해당하느냐? 과거에 미완성된 요청들과 미완성된 기획들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 역사 철학 태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를 압축하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텍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로 들어가기 참 힘들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시대착오입니다. 베냐민은요.
시대착오를 주문해요. 미래로 나아가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올 세대를 위한 무엇을 만들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겠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역사를 바라보지 말 것을 주문해요.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과거로 회귀하고 퇴보하고 시대착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게 진짜 다른 어떤 진보주의적 역사 철학과 전적으로 질적으로 구분되는 이 텍스트의 독특함입니다. 우리가 진보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자임을 할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뭘 생각하느냐면요, 언제나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길 것이다. 역사는 답을 알고 있다. 진실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어둠이 빛을 내몰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리라는 진보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현명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거에 베냐민은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진보주의는 복고 보수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두고 온 것들, 과거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들로 돌아가는 행위를 짐짓취해야 진정한 진보를 구제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팩트 폭력이에요. 이 텍스트를 읽기 전까지 저도 그랬거든요. 아, 왜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악당들이 이 세계의 질서를 다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인 거고 극복해야 되는데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견디고 소화해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다 진보할 거고 다 나아질 거고 다 해결될 거고 쟤네들은 결국에는 역사의 뒤안길로 갈 거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거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고 이렇게 해야지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응시할 것을 주문한 겁니다. 베냐민은. 그래서 시대착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함의를 넘어서는 일, 과거에 기꺼이 매여 있는 일, 현재가 미래로 나아가려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구는 일 멈추고 현재의 말뚝을 메어버리는 일, 진보를 비판하는 일. 이것이 베냐민의 역사철학 대제의 핵심입니다. 진보를 비판하는 진보주의자가 되어라. 두 번째 키워드는 곧입니다. 곧. 이 곧이라는 한국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때를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곧 어머니에게 전하시오라고 할 때 그 곧 있죠. 그런데 곧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요. 곧은 다름 아닌 바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곧 인간이다라고 할 때 그 곧도 곧입니다. 그죠? 이 곧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역사 철학 대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교 신학을 베냐민은 이 텍스트에서 굉장히 지대히 참조하고 참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텍스트의 핵심이 바로 유대 신학인데요. 이 유대교의 메시아주의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곧 오세요. 곧.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자체가, 언명 자체가 곧 오셔 있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현재 안에 미래가 이미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구분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를 구분시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존재하는 시제는요, 현재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메시아가 온다는 건요, 현재에 왔다는 거고요. 언젠가 오실 메시아가 과거의 억울한 영령들을 해소해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오는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한없이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곧 온대요. 독일어로 이제 sofort라고 이렇게 정류장에 떠요. 곧 온다. sofort 사인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아요. 곧 오면 어떻게 해요? 신발끈을 매요. 옷매무새를 정리를 하고요. 가방을 매요.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언젠가 온다. 저 먼 미래에 지평선의 끝에 모든 시간이 끝나는 어떤 계열의 종착점에 온다라고 하면 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지금 와요. 곧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끈을 매야 되는 겁니다. 몇 년 뒤에 이 제도가 사라진 뒤에 이 정치인이 탄핵된 뒤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정의들로는 다름 아닌 바로 이것, 곧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한 짧은 역사, 그러니까 그 베냐민의 이 글을 집필하던 당시의 신변상의 이제 정보들과 베냐민에 대한 짧은 얘기를 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1940년에 쓰였습니다.
그가 거의 마지막에 쓴 원고예요. 마치 유작 같은 원고이고요. 그 베냐민을 알고 계시는 분은 굉장히 익숙하시겠지만 파사젠베르크 혹은 영어로는 아케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가 완성하려고 했던 대작, 미완성입니다. 대작의 서문격인 글이 이 역사철학 태제이기도 합니다. 1940년 베냐민은 아도르노나 한나 아렌트나 마르쿠제, 호르크하이머와 같은 자기 동료들과 달리 뒤늦게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1940년에는 이미 베냐민 당시 머물던 프랑스가 비시 정권이 수립된 이후였고요. 비시 정권은 당시 독일 난민들 가운데 유대계와 마르크스주의자의 합집합을 전부 게슈타포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스페인 국경인 포르부에서 프랑코 정권의 경찰에게 가로막히고요. 1940년 9월 26일 늘 가지고 다니던 말 여러 마리를 동시에 죽일 수 있을 만큼 치사량인 모르핀을 음독해서 자살합니다. 이 텍스트는 베냐민의 유언장입니다. 이 글은 또 참고로 원래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 문서를 몇몇 절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나 테오도어 아도르노 등 몇몇에게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를 출판하면 광적인 오해가 엄청나게 생겨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참 정확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베냐민의 가장 가까운 사상적 벗이었던 아도르노조차도 그것이 왜곡되어 읽힐 수 있는 소지로 가득하다는 우려를 표했고, 실제로 본인도 왜곡해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버타고 그 사상적 자장 안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사람, 가 학파이기도 한데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적 후계자였던 하버마스 혹은 권위 있는 베냐민 연구자인 롤프 티데만조차 이 텍스트가 도저히 결합 불가능한 두 요소를 결합하려는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양측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왜곡 가능성의 빌미를 제공하는 자승자박의 모순으로 가득한 텍스트다라고 이 텍스트를 비난했습니다. 그 모순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유언장을 읽어보도록 하죠.